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밤새 23명이 추가돼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병원 명단에 대학병원 2곳이 빠졌는데요. 이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밤사이 확진자 늘어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모두 87명으로 늘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발병 국가가 됐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가운데 17명은 14번 감염자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인데요. 나머지 6명은 대전 건양대병원에 입원한 16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거나 간병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5명에서 더 늘지 않았지만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메르스 환자 병원 명단에 서울의 대학병원 2곳을 빠뜨려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요. 건국대병원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75살 A씨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건국대병원 등 명단에서 빠진 2곳의 대학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전면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4명의 출연자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곽수준 경제학 박사로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룻밤 지나면 확진 환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23명. 예. 지금까지 5명, 14명 이렇게 나오다가 하루 확진자 증가 수는 최대 숫자 같은데요. 23명.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일단 23명 면면을 좀 보면은요. 네. 먼저 3차 감염자였었고요. 이 23명 중에서 17명은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14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감염됐고요. 나머지 이제 23명 중에 6명은 16번째 환자라는 대전 쪽에 있었죠. 그분을 통해서 감염된 이제 3차 감염자인데 일단 23명이 늘었지만 우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23명 3차 감염자 모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14번째 환자, 16번째 환자를 통한 3차 감염자였다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4차 감염자 혹은 병원 외 감염자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하루는 숫자는 최고죠. 지금 네네. 23명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20일 첫 네.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 19일째인데요. 네, 보통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네. 23명이 한꺼번에 늘어난 거는 오늘 처음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발표대로 이제 두 번째 봉우리의 정점인지 아니면 세 번째 봉우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안한데 네. 세 번째 봉우리는 역시 4차 감염자, 지역 감염인데 만약에 이제 세 번째 봉우리를 향해서 가게 된다라면 정말 이거는 뭐 거의 멘붕 상태에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봉우리의 정점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다행히 어제 이제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뭐 정부 또 지자체 국회가 나서서 이제 총력 대응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정말 개인적 염원은 두 번째 봉우리 정점이었고 이게 네. 마지막 봉우리였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있습니다. 얘기 하셨는데요. 두 번째 봉우리의 정점인지 네. 세 번째 봉우리가 합쳐진 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글쎄 뭐 방역당국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봉우리 정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제2의 숙주가 삼성서울병원인데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던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14번 환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들어간 게 27일, 28일이라고 보면 잠복기가 14일이거든요. 그럼 어제까지가 8일이니까 10주 한 12, 13일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잠복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숙주 환자로부터 2차 감염, 병원 내 감염이 됐던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정도로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네. 다음 주가 관건인 건 만약에 그 의사 35번 환자가 31일 총회 갔을 때 만약에 총회에 갔던 건 1,500명 중에서 몇 명을 감염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입니다. 그럼 역시 잠복기 14일이면 그게 다음 주가 만료거든요. 네네. 거기서 만약에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정말 3차 봉우리죠. 그건 정말 지역 내 감염인데 거기서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만 잘 지나가면 아마 진정 국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즉 주말이 아마 절정이었고 이제는 하강기로 돌아갈 것 네, 같습니다. 진정 국면을 떠나서 저희는 참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저희가 만든 세계 메르스 확진 및 사망자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7일 현재니까 어제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카타르. 우린 불과 발병
지금 19일째죠. 예. 19일째 만에 오늘 추가로 나오면서 87명으로 늘었죠. 아랍에미레이트를 넘어서서 세계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어쨌든 변종 바이러스 여부에 있어서 변종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결이 났고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3차 감염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사례였고, 그나마 아직 괜찮은 게 이제 14세 이하 중에서 10세 이하의 감염자가 안 나왔다는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이제 어쨌든 2위까지 우리가 뭐 오명 아닌 오명을 씻게 됐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걱정할지 안 할지는 역시 나오는 팩트를 보고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고려대 예방의학과 천병철 교수 현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천병철입니다. 네, 예. 하룻밤 사이에 또 23명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지금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아쉽죠. 처음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빠져나간 환자들이 계속 병원을 통해가지고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근데 사실 메르스는 그 자체가 병원 감염 질환입니다. 사우디 그 제다에서 작년 봄에 255명이 발생한 큰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7%가 병원 감염이었거든요. 네네. 병원 환경이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병원 관리 수준이나 병원 그 감염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병원이 24곳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밝혀진 그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갔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당국이 발표한 데서 단순하게 경유를 했거나 2차 네. 감염이 보고가 안 된 병원은 사실상 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 격리 병상이어서 메르스 환자를 현재 보고 있는 병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완전히 의료진이나 동선을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메르스를 접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격리가 되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이제 2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삼성 서울병원하고 건양대병원 같은 곳인데요. 네. 예. 우선은 확진된 환자들의 노출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도 25일에서 27일 응급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당시 노출자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용했던 응급실이나 공간은 폐쇄가 된 상태고요. 네. 따라서 예정되어 있던 외래하고 입원은 굳이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것은 현재 평택 성모병원 이외에는 감염 경로나 이런 역학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병원이나 그 당국의 통제에 잘 따라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서 지금 시민들이 이게 독감인지, 내가 지금 걸려있는 게 메르스인지, 뭐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헷갈리고, 알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일선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핫라인에 전화를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까? 절대로 본인이 일반 병원이나 그 확진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전화로만 가까운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으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일선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 절대로 증상이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전파 가능성 때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예방이나 앞으로 좀 어떻게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거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죠.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만약에 병원 감염으로 끝나지 않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바깥 외출을 삼가고 그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천병철
교수님께서는 예.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스스로 일선 병원을 찾아가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고요. 전화로 한라인이나 네. 전화를 통해서 일단 의심 증상을 얘기를 하고 조치를 기다려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패널분들과 계속해서 이 쌍봉 낙타의 봉과 같은 형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건지 그래프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크게 지금 봉우리가 2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쌍봉 낙타의 훅불이 2개가 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자, 첫 번째 봉우리는 1번 환자에 의해서 메르스에 전염됐던 환자들이 자, 잠복기를 지나서 날짜 보시면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집단 발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9일부터 이제 5일까지 또 한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4번, 16번 환자에 의해서 전염된 환자들이 또다시 발병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네, 조정에 보면 30일부터 5일까지는 평택성모병원. 그렇죠. 이제 1차 네. 감염이 일어났던 평택성모병원.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분홍색인데 6명 정도. 5명이죠. 네. 5명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삼성서울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제 2차 감염자는 14번째 환자, 35세인데 그분을 통해서 감염된 거고요. 잘 보시면 대전 쪽에 권양대병원하고 대청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분은 바로 16번째 환자, 40세인데 이제 그분 16번째 환자가 2차 감염자고 그 다음에서 나온 3차 감염자여서 정확히 저 쌍봉은 지금 1차, 3차 이제 양쪽에서 생겨진 이제 3차 감염자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이제 4차 감염자 발생 여부가 이제 또 하나의 봉우리를 생길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봉우리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요. 만약에 저기 30일, 29일 부분에서 네. 병원 공개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환자가 이렇게 내방하는 수를 보니까요. 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44개 대학병원 정도 규모의 365만 3천 명 정도가 하루에 내방한 걸로 평균. 하루에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네. 365만 명 정도가 내방하고 지금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내방객이 한 10,000명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네네. 추정이 되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한 8,6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환자만 8,600명이라고 쳐도 10,000명이라고 쳐도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이나 다른 병문안 오는 사람까지 치면은 곱하기 1을 해도 2만 명이 넘는 숫자지 않습니까? 네. 삼성병원만 하더라도.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박상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쌍봉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세 번째 봉이 나타날지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방객 수나 환자 수를 감안해 보면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가는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이제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뭐 이게 끝나면 우리가 세월호 얘기했을 때 복귀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아쉬운 측면은 어제 정보 공개를 했는데 정보 공개 부분은 저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SNS에서 특정한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친구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결국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뒤늦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14번, 16번 환자 문제는 조기에 공개가 이루어졌고 선제적 대응이 일어났다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두 번째 봉우리는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정리가 돼도 벌써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14번째 환자만 하더라도 버스 타고 뭐 119 부르고 여러 가지 동선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 3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막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고 공개가 안 됐던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비밀주의 그다음에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얘기할 때 우리 공권력의 힘이 중요한 네티즌 수사대가 뛰어나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티즌 수사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범인들을 체포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대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시민의식,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어떤 뛰어난 측면들을 좀 신뢰하면서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 여론을 통제하겠다라는 착상에서 시작하면 이런 형태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날 때까지 1번 환자로 인한 2차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 7일 아침 8시 현재 확진 감염자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병원 직원 3명과 환자 7명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보호자 7명을 포함한 총 17명입니다. 네, 지금 잠복기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 삼성병원장. 저희가 한번 잠복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대강 가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달 네. 5월 20일이었죠. 최대 잠복기간이 2일에서 14일까지 본다고 했을 때 27일에 14번 환자, 지금 새로운 네네. 전파자로 떠오르고 있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2차 감염이 일어난 게 27일이었습니다. 아까 삼성서울병원장이 1차 확진 발생에서는 이제 잠복기가 지났고 더 그렇죠. 이상 발생이 되지 않았다. 예. 그럼 근데 문제가 된 게 그렇죠. 지난달 27일이잖아요. 27일 날 14번 환자, 바로 2차 감염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분. 예. 근데 이분 27일 날, 5월 2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예. 최단 잠복기는 바로 6월 9일에서 12일 사이입니다. 예. 그 오늘은 주가 6월 되는 거죠. 8일이니까 예. 6월 8일 오늘 2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최대 고비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문제는 바로 또 3차 감염자. 그러니까요. 지금 확인된 게 6월 6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부천에서 3차 감염자가 확진이 됐어요. 이분의 잠복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최대 다음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근데 저는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13일, 그러니까 대통령 방미 예정이 13일인가 14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4일. 14일이죠. 네. 13일 전에는 끝날 거라고 왜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네. 핵이 1번, 14번 아닙니까? 1번은 그렇죠. 평택, 14번은 삼성병원입니다. 1번 이미 끝났습니다. 네. 문제는 14번입니다. 14번이 27일 아까 감염됐으니까 9일까지가 최대 잠복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말, 어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아마 거기서 비롯된 걸 것이고, 이게 네. 아마 그건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병원 내 감염이 아니라 진정한 3차 감염, 즉, 지역 내 감염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게 그 의사, 35번 의사가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떴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35번 환자도 그렇죠. 있고 부산에서 예, 그런데 또 부천. 그렇죠. 또 그런데 대전, 이런 분들이죠. 그 35번 의사가 5월 31일 날 어쨌든 1,500명이나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병원균 자체가 지역 내 감염이 되는 거라면 거기서 먼저 나올 거예요, 환자가. 네. 그게 나오는 게 31일부터 시작하면 2주가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1,500명 중에 환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병원 내 감염만 있을 뿐 지역 감염은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부천과 부산에 있었던 환자들이 지역에서 퍼뜨릴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만 잘 통제를 하고 지켜보시면 이거에 대한 향방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그 재건축 총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한 분 확진해서 나왔다. 이러면 정말 이건 정말 쓰나미죠.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지금 거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김태현 변호사께는 굉장히 낙관적인 예, 낙관적인 거죠. 어떤 네. 평가를 보시는 것 같고, 말씀대로 이제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14번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차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있거나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인 것이지만 35번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국대 병원에서도 또 다른 환자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 환자분은 삼성병원에서 입원하셨다는 사실을 숨기고 네. 건국대 병원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낙관론도 중요하고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어제 발생한 확진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된 네. 환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곽 박사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서울병원이 빅5 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게 그렇기 의문이에요.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만성 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삼성 서울병원은 태풍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송재훈 원장 기자회견 했을 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 가지 좀 찬반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명확히 했던 게 삼성 서울병원의 모든 환자 뭐 2차든 3차든 발생한 곳이 응급실이었다. 응급실 외에는 없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은 그 발표 나오고부터 네티즌들이 반발이 좀 컸던 게, 그렇다면 14번째 환자가 확진됐었던 5월 27일 아니면 적어도 6월 1일에부터는 응급실 폐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지금
23명 중에 17명이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응급실 폐쇄는 왜 안 했을까라는 이제 지적과 뭐 본물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법적 소송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순식간에 응급실 폐쇄라는 걸 결정 못한 것은 아무래도 자칫 병원의 이익을 생각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근데 어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분이 국내 또 권위 있는 감염내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확진 환자 들어왔을 땐 잘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 그 14번 환자 왜 그렇게 오랜 기간 27일부터 29일까지 방치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왜 그 점인 그랬을까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그 과도한 결정은 적어도 응급 폐쇄라는 그 결정은 아무래도 삼성병원이라는 규모와 이런 거 차원에서 하지 폐쇄 말고 그 않았을까. 이틀간은 삼성을 의원님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 왜 몰랐던? 그 본인이 정-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건가요? 안 했던 것이고 그다음 정보공유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네. 통보를 못 받은 것이죠 일단. 그러니까 초기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질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번 환자가 스스로 버스도 타고 이렇게 119 불러서 왔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료원으로. 그 당시에 삼성의료원은 메르스 환자라는 의심을 전혀 안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틀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철진 평론가가 얘기한 것은 확진 난 뒤에 이제 왜 폐쇄를 안 했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초동 단계,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측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국대 환자분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평택에서 올라오신 분도 그렇고 일본 환자도 그렇고 삼성병원을 원래 방문을 했었고 삼성병원이 사실상 최초로 메르스 이 보균자라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삼성병원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송재훈 병원장이 감염이 쪽으로는 뭐 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구도 만들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근데 왜 이 14번째 환자를 놓쳤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4번째 환자 자신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확한 변명을 몰랐었던 것이고 평택 성모병원에서 네. 삼성병원에 와서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고 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1번 환자가 이미 메르스 보균자라는 걸 확정을 했으면 14번 환자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데 12개의 실험을 했는데 12개 실험에서 다 통과를 해서 메르스가 통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실험을 해봤다는 게 1차 감염자의 경우였었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14번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병원 측에 경솔함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 쪽에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복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병원 측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네. 아니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그 시점으로 부분이에요. 돌아가면 우리 일본 평택 성모병원을 관계당국에서 놓쳤지 않습니까? 놓쳤고 14번 환자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4번 환자가 삼성의료원으로 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점까지는 정부가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네. 되돌이켜 보면 초기 단계 1번 환자가 생겼을 때 평택 성모병원을 봉쇄를 했다면 확산이 안 되죠, 지금. 지역 감염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14번 환자는 본인도 이게 메르스인지 모르고 옮겨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의료원으로 온 것이고,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몰랐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몰랐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 치료를 그렇죠.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이틀 뒤에 조사를 한 그때 것이고. 이제 메르스 검사를 그렇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메르스 환자를 삼성병원에서 발견했을 때 전국 병원에다가 지금 메르스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통지를 해준다든지 네. 네. 아니면 정부 쪽에다 고지를 제대로 해줬으면 이게 평택병원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 의심을 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 예, 어제 네. 발생한 24명 확진자 가운데 17명이 23명입니다. 23명 확진자 가운데 17명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논란 부분도 이 책임 추궁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하루 종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병원 공개하면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 있다. 메르스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국제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고요. 오늘 아마 WHO 세계보건기구 팀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오죠. 네. 지금 새벽에 외신들이 거의 이제 한국 얘기들을 탑으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니까 외신들이 한국 얘기를 지금 탑으로 왜냐하면 이제 세계보건기구 팀이 아예 이제 한국에 오늘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집중이 돼서 이제는 한국이 갈라파고스 섬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제가 가장 섬이 돼서 섬 이 관련해서 걱정이 실은 7월 초에 광주에서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또 하고 하계 유니버시아 팀에 들어오는 국가 중에 네. 중동 국가 팀이 있어서 네. 지금 아직도 행사 단체에서 이 국가팀을 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적어도 종식 선언 내지는 이 멈추는 게요. 6월 중순에는 보여져야 아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갈 텐데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 대표 선수단도
바로 7월 초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여부가 메르스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는 이제 3차 등 어쨌든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건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비판받는 측면이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제 십자포화를 막고 여론 실타를 막고 이제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국내적으로? 네, 국내적으로. 네. 타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홍콩 당국이 굉장히 이제 불평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아예 가지 말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국가관에서 대한민국의 그 메르스 상황과 병원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의무가 제공을 했다라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아서 대응하게 될 텐데 아예 깜깜이 형태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도 사실 갈라파고스 얘기를 했는데 이왕 발생된 뭐 전염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걸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좀 문제가 많다는 뭐 여론이 비등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시민들은 주말 내내 집 안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메르스 공포감 때문인데요. 상가마다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또 야구장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림을 주말 동안의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 메르스 전후의 명동 거리의 모습입니다. 뭐 상가마다 지금 저렇게 왼쪽이 현재 지금 지난 주말에 바로 직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평소에 붐비던 명동 거리의 모습인데 이럴 수밖에 없죠. 바로 요커 관광 취소한 게 지난 주말로 2만 명이 넘어섰다고 마스크를 얘기를 하고 쓴 있죠. 관광객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네. 앞에서 이제 WHO 관계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는 경제를 한 사람이라서인지 몰라도 옛날 97년에 IMF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손을 댄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 WHO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전 국면에 들어서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제적 파급 효과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전에도 우리 채널 A에서 봤지만 경제 성장률을 3.8%로 올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3%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내수 경기가 계속된다 또 요커들이 한국을 들어오지 않고 관광 붐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일 날 금통위에서 그 저금리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결국 간단치가 않는 것 같다. 이게 건강 어떤 보건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 경제 성장과 내수 경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많이 좀 우려 섞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시즌 초반부터 흥행몰이에 나섰던 프로야구 지난 주말 대비해서 35%나 관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지금 지갑마저 꽁꽁 닫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굉장히 이 사태를 걱정하는 걸까요? 조롱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실려서 지금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에 메르스가 확산 중이야 라면서 일본의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네요. 전체 한국인이 감염돼서 사망하면 좋겠다. 조선인에 대한 천벌이다. 메르스야 힘내.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64명인가요? 더 예. 기합을 놓고 싶다. 정말 보기에도 듣기에도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브랜드, 코리아 브랜드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리아 브랜드 자체의 망신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닥 민심이라고 그러죠. 상대국에 대한 혐일이죠. 그러니까 반일 정서와 혐한 정서가 퍼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의 외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단절 상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적인 어떤 밑바탕 정서도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니들은 그래라. 우리는 극복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제가 말씀하시죠. 한 주 동안에 어쨌든 이제 요번 한 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데 경제학적으로 정말 희망적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일부터 6일까지 가집개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처참하거든요. 가령 놀이공원 같은 게 얘기해 주시죠. 예. 30% 급감이고 1일부터 6일까지 이제 전년 대비요. 야구장이 25% 정도가 일단 관객 수가 줄었었고요. 극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많게는 70% 정도가 그러니까 극장은 70% 거의 1일부터 줄었습니까? 6일의 매출은 거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백화점 정도가 한 8% 정도 한 자릿대인데요. 네. 마트로 가서 보면은 지금 웬만한 마트들이 거의 두 자릿대 매출액 하락인데
뭐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이마트, 평택점, 동탄점은 이미 거의 30%대 이제 매출 급감이 나오고 있고 대중교통도 지금 뭐 거의 2호선 강남역 부근은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유통 소비 쪽이 뭐 많게는 50% 정도가 한 주 동안 1일부터 6일에 이렇게 처참하게 빠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소비 절벽이라고 해서 돈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한 주 우리가 희망적으로 못하고 또 한 번에 가게 된다면 이제 2주, 한 달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한 달에 웬만한 마트 매출, 대형마트 체인에서 30% 매출 급감이고 뭐 극장이 70% 손님이 안 온다. 이러면 정말 내수를 뭐 살릴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잠깐 좀 시외로 나갔다가 서울로 들어오는데 저녁 한 7시, 8시 사이에 들어왔거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80km로 달릴 수 있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주말에? 주말에. 예. 토요일 날. 일요일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제가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그 용산에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없는 상황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기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이상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정보 공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러면 채널 A와 같은 이런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근데 두 번째는 앞에서 일본 그 혐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런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좀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건 지나치게 예. 이 메르스의 본질과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고 네. 일본에서 특히 좀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이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산을 막는 것과 그다음에 빨리 경기를 되살려 놓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살리는가를 좀 그래서 유럽에서 돌아온 최경환 총리 대행 바로 어제 일요일 날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주말에 텅 비어 있는 한국 내수 시장을 보고 정말 위기감을 느꼈을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 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하여 책임 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 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병원 명단 24곳도 공개를 했죠. 하지만 공개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후폭풍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게 후폭풍의 정부의 신뢰 문제인데 지금까지 18일 동안 이제 뭐 여론 질타를 받고 이제 공개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개 과정에 뭐 일종의 해프닝인데 틀렸던 부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두 경제 전문가께서 이제 경제 문제, 경제는 심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 발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결국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아직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 초부터 뭐 사정정국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하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입니다. 지지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추락하는데 이게 다른 정책적 실패하고 달리 이게 뭔가 신뢰의 위기 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 2년 절반도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 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무슨 동력으로 향후 2년 반을 끌고 갈 것인지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 와중에 또 뭐 일간지 보도를 보면 뭐 그저께인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법 개정 문제인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전화를 돌려서 굉장히 언론인들의 경로를 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청와대나 어떤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은커녕 2년 6개월을 국민들이 늪속을 헤매는 것 같은 깜깜이 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리더십의 복원인데 그 리더십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뭐 어제 어쨌든 최경환 총리 권한 대행이 문제의 중심에 서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측면은 뭐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걸로 해서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것인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제 근데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개 병원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을 발표하면서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뒤로 물러가 계시다가
그 장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말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핵심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리더십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났을 때는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반증이 됐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장면인데 네. 이제 24개 병원을 발표한 게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지시 때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일관되게 그걸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째 회의를 네. 할 때 정책 수석이 병원 공개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쓸데없는 논란.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제 문제는 총리 권한 대행이 상황을 장악하고 사스 때 고건 총리가 했듯이 장악하고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키겠습니다가 목적 아닙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총자원을 다 투입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물러났다가 다시 나오면서 깜빡했듯이 사실 이 공개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하고 해버리면 그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혀 예측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쓸데없는 논란과 본질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누가 지시를 했던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포괄적 공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촌스러운 얘기를 해서 또 이게 영주삼이가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 그 정부에 똑똑하신 분들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형태의 국민의 어떤 그 보편적 합리적 그 시선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네, 저는 어제 이제 4개 기자회견 발표를 보고 이제 방송을 2번을 했지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만 봤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이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네. 3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3년여 동안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보 공개 후에 방역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고 바로 지금 총괄 사령관입니다. 압둘 아지즈 압둘라 빈 사이드 사우디 보건차관이 지난주에 연합뉴스 인터뷰랑 얘기를 했는데요. 진작에 우리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 사례만 제대로 들여봤더라도 과연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박수정 박사님 계시지만 우리 경제학이라든 정치학이라든 뭔가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케이스 스타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기본 아닙니까? 뭐 사우디 발이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이제 사우디 뭐 그 보건부 차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수습의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어제를 기점으로 제 개인적 바람은 국회도 등장했고 그다음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의를 했고 최경환 총리 권한 대행까지 나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 문제는 초기 문제에서 우리가 뼈저린 교훈인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은 제가 뭐 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뭐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건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 문제를 했을 때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이 책임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어야지 국민이 어떤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장관에 대한 사퇴론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 또 출석한다고 그렇죠. 오늘 그러죠? 긴급 현안 질의가 있으니까 또 어떤 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들, 뭐 남경필 경남지사, 권선택, 경기도지사. 예, 경기도지사, 네. 권선택 대전시장, 뭐 안희정 충남지사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과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중앙,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키로 한다. 이제 서울시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서울시도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경기도 내 15개 주요 병원장과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들의 병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번에 메르스 전사가 된 야권 지자체장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밤 10시 반 지난주였죠. 발표하면서 일단은 포문을 당겼고요. 바로 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의심자 신상 공개를 했는데 오늘 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다음 안희정 충남도지사 직접 지휘하겠다. 바로 어제 그저께죠. 토요일 날 김만수 부천시장 네.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자 동선을 일주일간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또 한 번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저게 이제 일단 허를 보이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우리 방송할 때 이제 목요일 밤 10시에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들 패널들 모여서 이제 아침 10시에 아침에 우리가 방송을 네. 하는데 속보가 청와대에서 이제 대응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청와대가 신속히 대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며칠 지난 상태에서 일단 일견 보기에는 박원순 발 문제 제기에 정부가 일단 항복한 모습이죠. 항복한 모습이고 일단 판정 권한도 지자체에 주는 것이고 어쨌든 정보를 공유하는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어제 복지부 장관과 단체장들이 합심해 수습하겠다는데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 저기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힘이라도 합쳐서 빨리빨리 네. 이 메르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옳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과 하나도 안 변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제가 정치평론하는 사람이지만 유불리를 얘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서 일단은 공개라고 하는 전환 국면을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 하지만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어떤 사적인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정보 공유가 없이는 그런 것은 한번 내지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좀 고민을 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 예. 뭐 여론은 지금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도 있고 뭐 긍정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이죠. 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의적인 여론은 대표적으로 야 이거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미정비적하고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 나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공개로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호의적인 이유들인 것이고 부정적인 여론들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인 거 아니야? 정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본인이 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나겠다라는 큰 틀은 좋으나 문제는 그게 이제 잘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영표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중앙정부가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약간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 명단이 나왔다. 그럼 정부 누구한테 줄 겁니까 그거? 박원순 시장한테 줘야 되나요? 문 장관한테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받아서 지자체한테 뿌려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되냐 하나 관건인 거고 둘째는 아까 지금 보시면 부천시장이랑 뭐 이재명 시장 트위터를 막 공개합니다. 그게 옳은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앙정부와 뭐 협력을 통해서 가야지 이게 잘못하다가 야권 지자체장이 자기 정치하려고 이거 동선 다 공개하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 뭐 야권 지자체장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지사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격리병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강원도에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쓰자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안 돼. 우린 청정지역인데 어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님비 현상이네. 그렇죠. 예.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 뭐 지금 이게 정치적 계산할 건 아니지만 아까 뭐 야권 지자체장들이 뭐 공개해가지고 뭐 잘했다 말씀하시는데 야권 대표적인 지자체장 강원도지사께서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청정지역이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게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지자체가 해결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내가 이제 독자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냐면 정보 공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고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N95 마스크를 끼고 한번 진료를 해보십시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그런 마스크인데 그래서 이 의료진도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으니 이분들도 빨리 서울을 올리든지 아니면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인력 때문에 재배치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하시게 되면 환자 측과 병원 측 그리고 국민 모두의 보건을 다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와 함께 지금 오늘 또 예정되어 있는 게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바로 시작이 되죠.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연 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하나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의 그 19금 논란이란 거는 뭔가요, 근데? 자료 요청이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다. 19건의 자료 수입 내역 중에 이제 삭제된 게 19건인데 그걸 내놔라니까 이제 못 내놓겠다 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청문회가 야당은 연기를 요구하고 있죠. 예. 자료 내놔라는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봤더니 부실하다. 야권 주장에 따르면 상당 부분 안 온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안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청문 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총리가 됐을 때 국민의 사랑 속에서 지지 속에서 총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다면 뭐 리더십에 상처기가 생기고 상처기가 생긴 채로 총리가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전공법으로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이라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 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할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고 버텨 장관이 된 바 있는 황 후보자께서 이번에도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는 속셈인 듯 합니다. 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은 메르스에 있기 때문에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게 19금이 왜 문제냐면요. 그 황교안 장관,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해 후보자죠. 이제 인사청문회 부여했으니 후보자에 대해서 예전에 법무부 장관 때도 문제됐던 게 그 월급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관 예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변호사법이랑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상 이 자세한 수입 내역을 공개를 안 해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후보자가 알아서 내놓지 않고 야 이거 변호사법에 보면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이걸 못 내놓는다? 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변호사법이 개정돼서 줘야 됩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변호사들 법조윤리위원회에 정관내역한테 신고하거든요. 그 내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19건들을 이제 아마 아예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청문회 때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야권 입장에서는 보면 그걸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는 거죠. 네. 아예 안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서 내야 되니까. 네. 그걸 청문회 때 내서 이제 최대한 검증을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저 19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월급 1억 받았다.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차피 본인의 경력 때문에 로펌에서 월급 준 거기 때문에 야 네가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정관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그 월급의 대가로 로펌에서 무슨 일을 했을 텐데 그 수입 내역에 만약에 국민이 있어 봤을 때 전관료로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동기가 그 검사장에서 가서 뭐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정관료 건들이 나오게 되면 그럼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저 수입 내역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황교안 장관은 그거를 지금 아직은 조금 천천히 내고 있는 건데 박상원 평론가님 막상 하셨듯이 어차피 청문회 때 그거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걸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야 진짜 뭔가 있구나 그 19건 안에 보면 뭔가 키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이거 빨리 제출하셔서 털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정부의 메르스 부실 대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스스로 통과 여부도 지금은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